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12월 마지막 주 첫 거래일이네요. 증권가에서는 내년 코스피 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한 가운데 오늘 양시장 강보합권인 빨간불로 출발해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3% 상승, 코스닥은 0.69%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배당락일인 만큼 변동성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중소형주 대비 대형주가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하면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끌어주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은 혼조세 보여주면서 오늘 코스피 2600선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0.03% 오른 2600선에 걸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내려왔죠.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676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수급 공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물량을 개인이 모두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별다른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기타 서비스, 통신 서비스, 섬유 의류 쪽은 강한 모습이고요. 반면 종이, 목재, 금융 쪽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엔터 관련주 하락세가 짙은 가운데 코스닥 시장도 850포인트 이탈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코스닥 시장의 하락을 견인하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팔아내고 있는데요.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 5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45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제조업 위주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1,4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 가장 강한 쪽은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제약바이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면역항암제 짙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것은 파맵신입니다. 타이어뱅크가 최대 주주가 된다는 소식 속 오늘 장중 28% 넘게 올랐고요. 현재는 3,6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Y바이오로직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 현재 17% 넘게 빨간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가장 부진한 쪽은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일부 테마주인데요. 지난주 중국 정부가 히토류의 가공기술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소식 속 히토류, 페라이트 관련주 강세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라이트 관련주 가장 짙게 파란불 켜내고 있는 가운데 삼화전기 7% 넘게 빠지고 있고요. 이어서는 미래나노텍, 아모센스 각각 3%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시장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PC 가격지수가 2021년 이후로 최저치로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 양대식 하지만 오늘은 시장 자체가 그다지 지지부진한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장 초반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로는 지수가 횡보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좀 엇갈리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내년 증권 밴드를 조금 상단으로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결산하는 기업들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매수를 완료하셔야 되니까 이전까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는 그리고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은 이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오늘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아무래도 내년 장에 대한 전략을 짜보기 위해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오늘 증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양시장의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혼조 양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개별 이슈가 부각되면서 일부 종목만이 움직이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시장 방향성을 조합을 해봤을 때 1월 효과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실까요? 그래서 1월 효과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들어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10월 말을 저점으로 해서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전부 다 큰 폭으로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 상승에 따라서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말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이제 주도 섹터들이 상승을 조금 주춤하면서 개별적인 테마별로 움직임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지금 시점에는 이번 주가 올해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새해를 접어들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내년 시장을 준비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제 매수를 하시면 이제 내일 이제 배당락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배당락 이전에 주가를 일부는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로 인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이제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1월 효과는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한 해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전해의 상승폭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상승폭이 상당히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했던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는 점도 감안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승폭이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16%,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 25%를 상승하면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상승폭이 상당히 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많이 올랐냐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올해 이제 중반 이후, 그러니까 하반기에 2차 전지들이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개별적인 이제 수익률들이 낮아지시는 그런 이제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느낀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는 좀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효과도 상당히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1월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봤었는데 이 상황 속에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사실 11월장이 좀 좋았습니다. 12월장 역시도 산타랠리가 기대가 됐었는데 사실 12월 초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근데 우리 지수 자체는 좀 오름세가 나타났었고 코스피 시장만 살펴보더라도 지금 기준으로도 2,600선 정도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아무래도 오늘까지를 포함해서 3거래일 정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혼조 양상이 펼쳐지면서 박스권 장세가 펼쳐지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자체만 살펴본다면 살짝 지지부진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좋았던 점을 고려를 해본다면 그렇게까지 나쁜 시장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양대 시장에서 지금까지도 하락하는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수에즈 운하 이슈로 인해서 해운주가 강세를 보였던 바가 있었습니다. 2차 전지와 리튬 관련주 등도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하지만 사실 두 섹터는 오늘
오늘 장에서는 좀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월까지도 두 섹터를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일단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운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HMM 매각과 관련된 건과 그다음에 홍해 통행이 이제 중단되면서 이제 해상 운임, 특히 이제 컨테이너 관련된 SCFI 운임 지수가 상승하면서 좀 이런 HMM이나 그다음에 여러 이제 벌크선 관련된 이제 해운사가 좀 강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홍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 초 정도에는 어느 정도 이슈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HMM 인수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도 큰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하림이 이제 인수 주체로 이제 결정이 되긴 했는데 이게 하림이 전체 6조 4천억 중에서 한 5조 원 정도는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대부분 아마 차입금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재무적인 우려감이 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 운임 자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HMM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런 부분이 커버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컨테이너 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로 많이 이제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선사들이 새로운 그 선박들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 운임이 홍해 이슈 때문에 상승은 보이지만 언제든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 산업인 전기차의 판매가 내년도에도 부진함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도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올해보다 한 20%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성장률이 한 40%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의 판매가 줄면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도 많이 좀 예상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2차 전지 업체들이 현재 대규모 생산 시설을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금들의 대부분이 차입금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만약 업황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해서 재무적 위험성이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좀 투자하실 때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광물 가격도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달에 킬로그램당 82위안대로 지금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평균 생산 원가가 100위안대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생산 원가보다 이하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의 배터리량 재고 증가와 그다음에 남미 지역에서 리튬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향후에 리튬 가격의 상승으로 돌아서기에는 상당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내년 투자에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양극재 업체들은 아마 4분기 실적이 아마 3분기 실적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운과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관점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단기 관점으로 좀 1월 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나마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내년에 실적이 개선되거나 호조세가 이어지거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업종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월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나 자동차,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관련된 업종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많은 이제 지금 증권사나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예상을 했듯이 내년에 실적 턴 어라운드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9월을 저점으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올해 이제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4분기에 낸드 가격을 올렸는데요. 아마 내년 1분기, 2분기에도 각각 20% 정도 낸드 가격을 올릴 것이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이런 이제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관련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 들어 AI와 관련된 그런 이제 투자가 증가를 하면서 HBM3나 DDR5와 같은 그런 이제 고부가가치성
D램에 대한 수요가 내년에도 증가를 하면서 실적 개선에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 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하는데요. 내년에도 역시 실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내년도의 글로벌 차량 판매량은 올해보다 2% 이상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전기차의 판매 성장률은 좀 둔화된다라고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 있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관련된 그 기술력으로는 뭐 도요타와 거의 수준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강점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련된 판매량이 내년에도 계속 꾸준한 증가세가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전기차 보조금에 따른 디스카운트 관련된 이슈가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신물질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아마 반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내년 1월에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뭐 여기에서 여러 이제 관련된 뭐 신약 물질이나 그다음에 임상이 그동안 진행됐었던 그런 신약에 대해서 아마 그 기술 수출에 관련된 부분이 논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레고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얀센의 ADC 이제 치료 물질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마 다른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이렇게 이제 신약 물질에 대한 수출 기대감 부분을 좀 더 부각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를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고 이제 내년은 또 정치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선이 열리게 되고 미국에서는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정치적인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해인데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점에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뭐 정치 변동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선거에서 어디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대선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니까 뭐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공화당과 민주당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에서 좀 차이점을 보이는데 특히 에너지 관련된 정책의 차이점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화석 연료 중심의 그런 이제 산업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민주당 정부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산업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공화당 뭐 관련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가상 대결에서 지금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에 대해서 집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공화당 후보가 과거에 이제 트럼프가 거의 뭐 확정적이다라는 분위기에서 최근에는 이제 헨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선전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 누가 최종적으로 공화당 후보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도 약간 이런 이제 산업군에 따라 변동폭이 약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치 구도 변화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가장 큰 변수가 될 부분은 트럼프의 당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좀 수혜를 볼 만한 업종들이 있을까요? 뭐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이제 후보가 돼서 대통령으로 다시 이제 재선임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대적으로 이제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이 좀 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배출에 따른 이제 기후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특히 IRA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특히 전기차는 사기극이다라는 뭐 그런 표현을 쓸 만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IRA 법안을 크게 손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만약 공화당이 하원 그러니까 의회까지 장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IRA 법안은 아마 폐기 수순으로 밟게 진행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만약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여야
볼 수 있는 게 뭐 국방 공력을 상당히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석유 관련된 특히 이제 화석 연료 관련된 부분에 산업에 좀 더 방점이 찍힐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 관련된 그런 산업군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만약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 지금 석유 화학 관련된 단지를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을 한번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친환경 기업엔 피해가 있을 것이고 석유화학에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좀 가지고 있는 쪽은 좀 수혜를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내년에 투자 전략을 수립한다면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야 될 섹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로 보시나요? 네, 일단 뭐 가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월에 아마 이제 공략해야 될 섹터와 비슷하게 아마 유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건 이제 반도체 부분. 여전히 내년 한 해 제일 그나마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2025년도까지 시장이 계속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반도체 부분에 호조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반도체 관련된 완성업체 이 두 개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작년 올해 조금 이제 부진한 그런 실적을 보였는데 그거 확실하게 턴 어라운드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완성업체뿐만 아니라 소부장 관련된 그러니까 전공정과 관련된 소부장 업체 여전히 포트에 담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반도체가 지금 감산으로 인해서 반도체 전공정 소부장 업체들이 상당히 올해 실적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도체 시장이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감산됐던 그런 물량을 다시 만들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전공정 업체들의 실적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런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한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자동차업나 이제 바이오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관련된 업종도 실적 개선이 계속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선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포트에는 일정 부분 담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전공정을 비롯해서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거기에 조선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증시 이슈를 체크하고 1000만 개인 투자자 멘토의 증시 엿보는 코너입니다. 염블레이 촉으로 이 시간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1월 초부터 우리 증시는 호조세를 이어왔습니다. 지수를 끌어내릴 만한 악재도 대부분 해소가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됐는데 연초까지 이 기조가 좀 이어지게 될까요? 뭐 강세장 기조 자체는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악재라고 할 게 지금 많이 오는 거 말고는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발 악재가 뭐 나온다거나 뭐 미국 증시가 갑자기 좀 무너진다거나 뭐 그런 것만 아니라면 증시의 상승 기조 자체가 뭐 꺾이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탄력은 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11월, 12월 지금 그 2달 동안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1월 달에도 한 번 더 뭐 급등하기는 좀 지수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고 특히 미국도 지금 2달 연속 정말 가파른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은 좀 일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증시 상승폭은 그렇게까지 좀 크지는 않을 것 같지만 개별 기업들의 종목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 또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52주 신고가를
오늘도 경신하면서 위로 좀 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버티고 있는데 약세장으로 전환하기는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조 자체는 좀 계속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기조 자체는 유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시장 자체는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실 결정 전에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슈에 대해서 선반영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또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주주 양도세가 완화가 된 만큼 수혜를 받을 만한 쪽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은 없을까요? 사실 이미 다 반영됐고요. 사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23년 주주명부에 등재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분들 대상으로 대주주냐 아니냐 가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영향은 끝났다. 근데 이제 다만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분명히 개인 투자분들이 유리한 쪽으로 결정은 됐잖아요. 이게 10억에서 50억이니까. 그러니까 굳이 안 팔아도 되겠다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오늘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주식을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 배당을 받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세금 이슈 때문에 이게 분리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에 잡히면 네. 종합과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걸 회피하려는 물량들도 있고 또 연말 앞두고 또 변동성도 좀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올해 좀 수익 나셨던 분들 중에 일부는 좀 팔고 가자. 일단 팔고 다시 좀 새롭게 좀 그 포트폴리오 재편하자라는 그런 쪽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 관련해서는 그 이미 지난주에 좀 결정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좀 얘기들이 돌았기 때문에 네. 이미 선반영은 돼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뭐 지금은 거의 없다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룡의 해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올해를 한번 돌아봐야겠죠.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증시 리뷰입니다. 연초에 증권가에서는 우리 증시를 올 한 해를 두고 상저하고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 예측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맞았다고 보실까요? 대부분 맞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상저하고로 봤어요. 뭐 다행히 저희 증권사는 상고, 네. 하고로 봤는데 네. 하고가 좀 애매하긴 했는데 저희는 어쨌든 이제 상반기 좀 상승장은 마치긴 했거든요. 그럼 근데 하중 정도 됐을까요? 하중 정도인데 네. 저희는 좀 하고였다가 좀 이제 하반기에 좀 바꿨어요. 하저로. 근데 하반기 또 막판에 또 강했기 때문에 네. 뭐 100% 맞은 건 아닌데 어쨌든 대다수 증권사들이 사실 상저하고를 많이 전망을 했거든요. 이제 그 배경은 아니 미국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네. 이 우려가 컸어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들도 그렇게 좀 나오는 분위기다 보니까 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했는데 그게 완전히 빗나가 버렸죠. 미국 경기는 침체가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좋았죠. 훨씬 좋았고 또 올해 아마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3월에 파산했는데 그때 진짜 올 게 왔구나 싶었는데 네. 그것도 그냥 다 극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시장은 어쨌든 증시는 예상 밖으로 굉장히 좋았고 또 그 배경 중에 하나가 AI가 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AI 투자 확대가 좀 일어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만 한 25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빅테크 7개 기업들이 다 연결이 된 게 뭐죠? 대부분 AI랑 연결이 돼 있는데 이 기업들의 주가 급등하니까 당연히 미국은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AI가 또 한 번에 그 시장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올해는 어쨌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과 반대로 좀 강세장으로 마감이 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의문의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AI가 시장 전반에 좀 끌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글로벌 증시를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악재 요인은 무엇이다라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악재가 내년에는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는지까지 같이 좀 전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과 중국으로 좀 나눠보면 되는데 네. 미국은 금리가 예상보다 너무 높았어요. 사실 뭐 2달 전만 해도 뭐 저도 여기 나와서 미국 금리가 너무 높다. 5% 뭐 그때 찍을 때니까 10년물 금리가. 근데 불과 2달 만에 또 3%대로 네. 떨어지긴 했지만 올해 예상치 않은 너무 이제 높은 금리가 그만큼 미국 경기가 사실 좋았어요. 너무 좋았다 보니까 이 금리 충격이 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좀 하반기에는 좀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증시의 좀 가장 큰 부담 요인이었던 건 결국 저는 금리 아니었나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중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올해는 좀 중국이 나아지겠지 연초만 해도 부양책 얘기 나오고 또 리오프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하반기 들어서는 좀 완만하게나마 좋아질 줄 알았는데 중국의 또 그 하반기에 벽개온이라는 기업이 지금
부도 리스크가 한번 있었죠. 부동산 회사가.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충격은 계속 이어지고 중국 경기는 도대체 언제 좋아지나 이게 좀 올해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제 미국의 고금리는 내년에는 이제 금리 상승이 이미 꺾였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로 정도표도 들어가요. 그래서 나왔잖아요. 요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데 내년에 또 변수 중에 하나는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 경기가 진짜 항상 예측하기 너무 어려워요.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국가가 컨트롤 하잖아요. 그래서 정책에 따라 지금 바뀌기 때문에 다만 내년에 어쨌든 중국 경기가 회복이 빠르면 빠를수록 네. 한국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고 늦어지면 한국한테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리스크 요인을 살펴본다면 미국과 중국으로 좀 나눠서 봐야겠습니다. 미국에선 사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됐다라는 점, 아무래도 금리가 시장의 예상보다도 좀 높았다라는 점이 악재로 작용을 했고 중국의 경기 자체가 계속 침체 기조를 나타냈다는 것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일단 고금리 기조의 경우에는 점도표 상에서도 약간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중국의 경제는 어떻게 나타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증시를 돌아봤을 때 좋았던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고요. 이 안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역시 그 성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특히 가치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해였고 테마주가 정말 많았잖아요. 뭐 그러니까 2차 전지도 하나의 큰 축이 됐고 엔터라든가 또 반도체에서도 AI 관련된 기업들 또 어쨌든 뭐 아직은 100% 검증 안 됐지만 뭐 초전도체 관련주라든가 뭔가 이제 시장이 정말 이게 그 새로운 산업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성장해? 그럼 굉장히 높은 밸류를 주는 그런 게 올해도 좀 확실히 더 돋보였다. 그래서 성장의 기울기가 주가의 기울기를 좀 결정했던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근데 극명하게 나뉘는 거는 상반기는 2차 전지였고 네. 하반기는 반도체였어요. AI를 중심으로. 이게 두 개가 확실히 좀 나눠지면서 상반기와 하반기를 좀 책임졌다는 것도 상당한 좀 의미가 있는 게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를 또 짊어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올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들은 좀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게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그 잘 나가던 2차 전지가 7월 고점 찍고 주가가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고점 대비. 네. 뭐죠? 과도하면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올라갈 때도 단계적으로 천천히 오르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근데 너무 급하게 오르면 당연히 기분 좋죠. 주주분들 입장에서 네. 너무 좋다. 근데 이번에 뭐 2차 전지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오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결국 상처를 남기죠. 네. 이거는 뭐 2차 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카카오도 그랬고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했던 예전에 그 게임주도 그랬고 급한 상승 뒤에는 항상 급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뀐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실 거는 과도한 주가 급등은 오히려 항상 좀 경계를 하시고 반대로 두려울 때 항상 공포심. 사실 작년 말에 2차 전지는 굉장히 또 공포심이 있었거든요. 네. 주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그럴 때 투자하신 분들은 성과가 좋은 반면 7월이나 8월에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교훈은 뭐 워런 버핏 얘기처럼 남들이 흥분할 때 좀 두려움을 좀 오히려 가지시고 네. 공포스러울 때 용기를 내는 게 역시 다시 한번 검증이 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과도한 주가 급등은 상처를 남긴다라는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이니까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증시 대전망입니다. 청룡의 해가 이제 곧 밝아오겠죠. 일각에서는 벌써 3,000비 가능성까지 제기를 하기도 하고요. 보통은 이제 2,300에서 2,900선까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좀 반대되는 견해도 있더니 1,900선 정도를 제시하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견해들에 대해서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뭐 1,900은 가능성 없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1,900을 가려면 뭔가 쇼크가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경기가 일단 망가져야 됩니다. 네. 뭔가 망가질 만한 쇼크가 내년에 나올까? 왜냐하면 내년은 금리가 낮아지는데 미국 경기가 그렇게 심각한 침체로 갈 만한 요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국 기업들이 현금도 되게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1,900을 가기 위해선 정말 뭔가 아니면 뭐 진짜 또 우리가 모르는 전쟁이 난다거나 그러니까 돌발 악재가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은 높진 않기 때문에 또 내년에 대선 있는데 뭐 정치인들이 함부로 막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은 높지 않고 보고 있고 3,000도 지금으로서는 많은 분들이 갈 수 있을까? 뭐 저도 좀 약간의 3,000까지는 뭐 물론 희망은 하지만 가기 위해서는 사실 조건들이 좀 몇 개 붙어야 되는데 그건 이따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내년에 증시는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물가가 안정화되고 또 금리는 피크아웃 쳤잖아요. 이 두 개가 조합이 되면 증시에 나쁠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시장도 좀 안정적으로 저는 상승장이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고 또 특히 반도체가 내년에 굉장히 그 성장률이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수출도 이미 돌아서고 네. 반도체가 좋은데 우리나라 경기가 꺾일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들 때문에 뭐 내년 시장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지수라는 거는 항상 뭐 어쨌든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네. 그래도 좀 하락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저는 2,375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증권거래소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우리나라 주당 순자산 가치가 지금 2,795포인트 네. 나옵니다. 거기가 딱 PBR 한 배죠. 한 배인데 보통 우리나라가 그 이렇게 저점 평균을 내봤어요. PBR. 그게 0.85배 정도 돼요. 그래서 2,795에다가 0.85를 곱해 보시면 2,375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안 좋아지면 거기까지는 빠질 수 있고 이건 좀 최악일 때. 네.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면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보통 좋아지면 PBR 한 배까지는 갑니다. 지금 수출 돌아서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2,800이 지금 딱 정확하게 PBR 한 배니까 그래서 저는 요 사이에서 지금은 일단 내년에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PBR을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하면서 밴드 제시를 해주셨는데 2,375에서 2,800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증시를 짓누르기로 했던 부분은 고물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온 이후에 사실 연준 인사들은 계속해서 좀 방어하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내년에 물가와 금리 그리고 환율 등이 지수의 상승을 좀 제한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실까요? 만약에 그러니까 유가나 달러나 그 이런 금리가 올해 10월처럼 위로 가버린다. 네. 그럼 당연히 증시는 또 부러지는 거죠. 근데 이미 그건 피크아웃 쳤기 때문에 내년에 유가 뭐 달러 또 금리가 얼마만큼 내려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굉장히 안정화될 걸로 일단 상반기까지는 보고 있고 이미 유가도 지금 오펙도 앙골라가 탈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힘을 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유가라는 거는 오펙이라는 이 집합체에서 사우디가 맹주인데 여기가 힘을 내면서 감산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면서 그들 논리대로 공급을 줄여가지고 유가를 컨트롤했는데 지금 사우디도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크게 오르긴 좀 쉽지 않고 그렇다고 중국 경기가 뭐 V자로 회복된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 상황이니까 유가는 계속 안정화될 것 같고요. 또 이미 긴축이 끝났는데 네. 달러가 이제 와서 또 초강세를 보이기는 또 어렵고 금리 역시 이미 꺾였죠. 뭐 금리가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갈 이유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이 세 가지 이슈가 상반기까지는 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지수가 뭐 시장이 너무 앞서갔죠. 금리 네. 인하 지금 연준은 3번 한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뭐 6번까지 예상을 하니까 좀 갭이 네. 있네요.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시장은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횟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은 일단 금리 인상 끝났다. 이제 내년에 인하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하 자체 의미를 두지 뭐 횟수에는 그렇게 시장은 아직은 반응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지수의 상승을 제한시킬 저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사님께서는 앞서서 언급했던 요인들이 지수를 좀 제한시킬 요인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증권가에서는 내년 상장사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내놨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50% 이상 증가한다고 집계를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상장 기업의 2분기 전체 영업이익이요, 이 사상 처음으로 40조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지나친 낙관론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높게 추정치가 나왔을 때 달성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항상 이제 또 하향 조정이 돼요. 항상 낙관적으로 봤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는데 내년에 연간 영업이익 증가율이 50%면 사실 과거에도 50% 이렇게 증가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그 전해가 너무 안 좋았어요. 뭐 금리를 완전 무제한으로 낮추거나 이런 위기 때 그 다음에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또 올해 또 이미 어느 정도 하반기부터는 좀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우리나라 수출도 이미 돌아섰고 위기 상황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내년에 50% 이상 이익이 증가할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쉽지는 않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이 추정치를 넘기잖아요.
그럼 3천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이거예요. 네. 기업이익 증가율이 항상 우리가 애널리스트 추정치보다는 좀 낮은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이걸 뛰어넘으면 진짜 깜짝이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PBR 1배를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네. 3천까지는. 그래서 결국 내년도에 3천 가는 거는 이 기업들의 이익에 달려 있고 그 가장 크게 중요한 게 전 반도체라고 보고 있는 게 네. 반도체가 내년에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근데 반도체가 좋아지는 기울기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내년 또 가봐야 되잖아요. 네.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예상보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반도체 이익이 예상보다 좀 기울기가 완만하면 네. 증시는 또 한번 조정받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조선과 자동차가 이제 그 밑에 있는 업종들인데 이들이 얼마나 잘 받쳐주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세 개 업종이 네. 내년도에 아마 이 코스피의 이익을 담당할 것 같은데 이들이 시장 기대보다 높게 나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3천 돌파 여부는 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도체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네.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반도체가 만약에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지수는 어디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예상보다 올해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주가, 엔비디아 투자하셔서 수익 내신 분도 계시지만 그냥 쳐다만 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가파르게 이게 네. 주가가 뛰어버리니까 실적 따라가기가 발표하고. 어려웠죠. 네. 네. 그 배경이 뭐죠? 너무 기대보다 실적이 잘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시장에서 그걸 인정을 하고 주가가 그냥 급등을 해버린 거죠. 네. 근데 만약에 반도체가 우리나라도 기울기가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나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튀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두 개만 가도 이 두 개 합치면 시가총액이 600조가 넘어요. 네. 그러면 600조짜리 회사가 이렇게 만약에 급등을 한다 내년에 그럼 지수 3천도 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제죠. 전제가 예, 있어야 돼. 반도체가 우리 예상보다 영업이익 너무나도 기울기가 좋다. 예, 좋은 기대가 이 정도인데 요거보다 잘 나와야죠. 이렇게. 네. 그러면 가능은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영업이익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좀 증시를 판가름할 주요 변수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나가면 좋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 이익이 결정해요. 네. 그래서 이익에 기대치가 이미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추정하고 있는 것보다 잘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나오는지도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가 역시 그 중국의 경기 회복. 요게 중국이 저는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나아지는 속도가 좀 빨라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중국의 경기 회복 여부. 그다음 미국 경기는 그 연착륙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미국 경기가 경착륙 진짜 부러져 버린다. 우리 네. 예상과 달리. 그러면 진짜 2천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연착륙 할지. 그리고 내년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시즌 들어가니까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좀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내가 뭘 갖고 있냐에 영향을 주니까 미국 대선하고 그다음에 긴축 사이클이 어쨌든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투자하시기엔 좀 편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고금리 기조가 좀 꺾이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그런 것들 좀 잘 염두에 두셔서 보시면 좋겠고 역시나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의 포인트는 어쨌든 올해보다 내년에 나아질 업종이 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계속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기업 이익이 얼마나 추정치를 달성하는지를 살펴보시고 중국의 경기도 어떤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미국의 경기 역시 연착륙을 하는지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대선에 대해서도 어떻게 결과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까지 열어보겠습니다. 2024년 유망 업종입니다. 내년이 되면 뭐 지수가 올라간다 아니다와 상관없이 사실 어떤 게 유망하냐 이게 더 투자자분들께서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수요 회복과 업황 개선을 중심으로 좀 회복을 보일 만한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저는 한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일단 사이즈가 좀 크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거 흔히 주도 업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올해는 뭐 2차 전지였던 것처럼 그럼 내년에는 누가 될 거냐? 역시 뭐 반도체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AI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이게 끝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AI 그중에서도 반도체랑 AI를 또 통해서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일단 내년에도 전 주도하지 않을까. 그 외에 뭐 조선업종이라든가 또 하반기에 좀 부진했지만 K-팝을 대체할 과연 콘텐츠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엔터주도 끝났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에 가장 주목했던
하고 있는 지금 업종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연말에. 근데 이 헬스케어가 내년도 영업이익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주요 큰 기업들의. 그래서 실적이 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헬스케어도 한 3년 만에 좀 다시 한번 좀 복귀하지 않을까, 주도주 대열에. 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좋을 것 같고, 성장주 내에서는 이 업종들은 사이즈는 좀 작은 편인데 내년에 좀 성장을 예상하는 업종은 자율주행 쪽하고, 그다음에 스타링크가 원래 올해 좀 들어오기로 했는데 좀 연기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년에는 아마 스타링크가 이제 우리 한국에도 들어올 것 같고, 저궤도 위성 인터넷 네. 요 시장도 커질 것 같아서 계속 주목하시고, 얼마 전에 아마존도 아마 발사체를 발사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시장 커질 것 같고, 또 역시나 올해 좋았지만 화장품 ODM 회사들의 어쨌든 구조적인 성장, 브랜드가 워낙 많잖아요. 올리브영만 가도. 그래서 네. 화장품 만들어주는 ODM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올해 안 좋았지만 좀 반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반전 드라마 쓸 수 있는 그런 좀 네. 업종은 역시 그 스마트폰 부품, 중국 폴더블 쪽도 네. 괜찮을 것 같고, 음식료가 올해 라면 빼고는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네. 내년엔 이 곡물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실적 좋아질 것 같고, 드라마 쪽도 좀 안 좋았지만 좀 주가 매력은 좀 충분히 높은 것 같고, 그다음에 중동 쪽이 올해 좀 안 좋았잖아요. 뭐 여러 전쟁 이슈도 있고. 근데 뭐 빈살만도 그렇고, 어쨌든 중동 쪽은 계속해서 앞으로 네옴시티라든가 투자는 구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 안 좋았던 이 건설주 내에서 중동에 좀 비중이 있는 기업들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을 주도할 만한 업종, 성장할 만한 업종, 그리고 반전을 보일 만한 업종까지 세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또 기후가 곧 경제인 시대입니다. 각국에서는 친환경 기조와 더불어서 경제의 성장을 모색하려고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제 그 환상이 좀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기차와 신재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전기차, 신재생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관심은 가져봐야 되는데, 항상 중간중간 이제 정책 따라서 속도 조절하거든요. 네. 금리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은 좀 모멘텀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금리가 꺾인 건 있지만 아직까지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방향성은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여기서 탈화석 연료 전환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하고 전기차로는 그냥 이제 모든 국가들이 가야 되는 방향은 맞아요. 다만 미국 대선,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 네. 주가에 당연히 안 좋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대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너무 막 주가 올라갈 때 쫓아가시기보다는 네. 항상 좀 조정이 나올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되, 오를 때는 좀 지켜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가가 조정을 보인다면 관심을 가지되, 오를 때는, 내릴 때는 한번 좀 상승할 때는 관망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올해는 좀 호조 양상을 보였지만 내년에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업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들 업종들이 뭐 꼭 나쁘다 이거보다도 좀 약간 성장이 지금 크게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유통업종 중에 대형마트. 요즘에 대형마트가 이렇게 매출이 그렇게 크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1인 가구 시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4인, 5인 가구가 가서 이렇게 한 번에 장을 보는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는 여전히 뭐 성장하기는 좀 구조적으로 어렵고, 또 쿠팡이라는 경쟁사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보험은 금리 인상기에 좋거든요. 근데 금리가 이제 인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해운업종은 컨테이너선이 좀 공급 강행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요즘에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이 세 개 업종은 꼭 나쁘다, 내년에 안 간다가 아니라 약간 좀 성장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1월에 반드시 좀 공략해야 될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월에 일단 코스피가 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 뭐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 좀 네. 흔들릴 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2,500선 초반이 제일 좋거든요. 거기가 PBR 0.9배인데 거기에 오면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조금은 좀 일단 지켜보시되 조정을 좀 기다리시면 좋겠고, 1월에는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던 그 엔터업종하고요. 그다음에 역시 그 헬스케어가 지금 주도주 같아요. 확실히 네.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하고 저궤도 위성 인터넷, 이런 업종들을 한번 1월 달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500선 정도에서 비중을 확대하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핵심입니다. 내년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오가 유망하겠다라고 전망을 전해주셨고요. 대선 이슈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된다면 친환경 기업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승환 이사님의 픽 종목들 업종을 살펴보면요. 엔터와 헬스케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